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컴알 2급 필기 핵심 요약편 강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1시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컴알 2급 필기의 제1과목 컴퓨터 일반의 5문항 이상을 여러분은 맞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시간에만. 자, 그럼 일단 컴알 2급 필기 정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죠. 컴알 2급을 머릿속에서 따야겠다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컴알 2급 접수를 하세요. 이거 수시 원서 접수하시고 필기를 먼저 보시기 바래요. 필기는 제1과목 컴퓨터 일반 20문항, 제2과목 엑셀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스프레드시트가 20문항, 각각 12개씩만 맞춰주면 합격이에요. 이게 합격이라 그래서 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기 시험까지 합격해야 증이 나와요. 그럼 필기는 뭐냐? 실기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필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분께서는 실기에 좀 많이 치중을 하셔야만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합격을 하기 위한 그 필기 제1과목 컴퓨터 일반에서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은 컴퓨터 일반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뭐 자질구레한 것까지 밑줄 치고 외우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얘는 60점만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하드웨어의 구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운영체제라든가, 그리고 뭡니까? 윈도우 7이 우리 컴알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윈도우 7 구성요소, 윈도우 7의 그 기능들, 그리고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의 분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대략 따지면은 얘네들 같은 게 한 5에서 뭐 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까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 비중을 보면 우리는 핵심 요약을 3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컴퓨터 개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하고 윈도우 7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 뭐 네트워크, 인터넷, 그 다음 뭡니까? 보안은 뭐냐면은 요새 하도 그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까 컴퓨터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예, 그런 거. 또 바이러스, 예, 그런 것들이 다 보안이에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우리가 사진으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음악을 여러분이 듣기도 하죠. 그런 모든 것을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죠. 네, 용어들, 이런 것들, 이렇게 이걸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 요약을 1파트, 2파트, 얘네까지 3파트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컴퓨터 개요에서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5에서 6문항 정도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와 윈도우 7에서는 적어도 5문제 이상, 많으면 9문제까지 종잡을 수 없어요. 이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문제는 최소 5문제에서 7문항까지 출제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한 번 더 정리의 효과를 가져볼 것입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취급 데이터에 의한 컴퓨터 분류가 나왔는데요. 이 컴퓨터 분류, 요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시험에 되게 여러 번 나왔고 근래 들어서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부적인 내용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일단 크게 컴퓨터 데이터, 컴퓨터가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나뉘어지더라. 이렇게 먼저 기억해요. 그런데 디지털은 하나, 둘, 셋, 넷, 예, 아니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셀 수 있는 데이터를 취급하고, 아날로그는 기온 있죠, 기온. 예,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하 2도였는데 그 다음에 영하 1.5도, 그 다음에 영하 1.3도, 그 다음에 영하 1도, 이렇게 데이터가 쭉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하더라. 예. 그리고 디지털은 논리 회로를 이용하는 데 비해서 아날로그는 증폭 회로. 디지털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을 이용하더라. 디지털은 연산 속도가 좀 느리고 정밀도가 필요한 한도까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데 비해서 아날로그는 연산 속도는 빠르지만 정밀도는 0.01%까지 제한되어 있더라. 디지털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됐나요? 예, 요걸 암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다 못 이루겠다 그러면 디지털 있죠? 예, 요것만 일단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디지털이 아닌 나머지 이 특징들이 아니면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은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특히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요. 그 데이터의 표현 단위를 알아야 돼요. 데이터의 단위. 예. 자, 보시면 정보의 가장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트라고 불러요. 비트. 비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손에다가 현미경을 갖다 대면은 세포가 보이죠. 그럼 그 세포 하나를 똑 떼어서 이게 내 손이야. 그럼 믿을까요? 못 믿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는 0 또는 1, 이 둘 중에 하나만 표현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이게 어떤 데이터이다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를 모아서 8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8비트죠. 8비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1바이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1바이트. 자, 이 바이트 시험에 나온 적 있는데요.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데 이 1바이트는 영문자나 숫자 한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해요. 뭐라고요? 영문자, 숫자 한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글은요? 한글을 표시하려면 2바이트가 필요해요. 2바이트라는 건 뭐죠? 예, 8비트씩 두 부분, 즉 16비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자도 2바이트가 필요해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 8비트는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8비트라는 거는 8비트는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활용을 못해요. 이진수로 모든 걸 표시합니다. 8비트라는 거는 2의 8승을 나타냅니다. 2의 8승이라는 거는 여러분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8번 곱하면 얼마일까요? 256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 보면은 256가지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이트는 뭐라고요? 예, 영문자 숫자에 한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단위 1바이트. 한글은 2바이트, 한자도 2바이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바이트는 256가지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한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즉 한 번에 입력받을 수 있는 양, 이거를 우리가 워드라고 불러요. 즉 한 번에 CPU가 2바이트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프워드라고 불러요. 하프워드.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만 두면 돼요. 워드 뜻만. 그 다음에 한 번에 4바이트를 받아서 처리를 해요. 이걸 풀워드. 한 번에 이것의 2배를 받아서 처리해요. 더블워드. 한 번에 8바이트를 처리하면 더블워드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워드는 뭐다?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필드가 나왔습니다. 필드는 레코드 구성 요소. 항목을 말해요. 이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이면 파일이 되고, 파일이 모이면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엔 바이트가 출제됐고요. 아주 예전 문제에서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출제 기준에서 그 내용은 좀 많이 트렌드가 옛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각각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사용하거든요. 문자 데이터를 표시할 때 코드를 이용하는데요. 자, 시험에 문자 코드는 되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문자 코드 첫 번째 BCD 코드가 있어요. BCD 코드는요 6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냐 숫자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걸 구분 코드 존 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존 비트 2개랑 숫자 비트 4비트 이렇게 도합 6비트로 구성된 것이 무슨 코드? BCD 코드. 그래서 이게 6비트이니까 2의 6승 2를 6번 곱하면은 64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누가? BCD가. 우리 시험엔 BCD보다 압도적으로 ASCII 코드가 잘 나와요. 별표하셔야 돼요. ASCII 코드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제정한 코드를 말합니다. 자, 얘는 몇 비트냐면요. 7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구분 코드 3비트, 숫자 비트 4비트, 도합 7비트예요. 그러면 2를 7번 곱하면 2의 7승은 128가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SCII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ASCII 코드예요. 그래서 표준 코드 이 말 나오면 ASCII에 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일반 PC와 데이터 통신에 사용한다.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하다. 128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꼭꼭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CD 코드가 아까 6비트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정보를 표시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BCD 코드 좋은데 조금 이 용량을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코드가 바로 EBCDIC 코드예요. EBCDIC 코드는 BCD 코드를 확장해서 종래의 BCD 코드가 6비트였다면 EBCDIC 코드는 몇 비트?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죠? 그래서 8비트니까 이 8번 곱하면 256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를 표시할 수 있고요. 주로 EBCDIC 코드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은 아까 2바이트라 그랬고 영문자하고 숫자는 1바이트라 그랬죠.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게 나타났는데요. 유니코드는 영문자도 2바이트, 한글도 2바이트,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통합하여 전 세계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바로 유니코드예요. 됐나요? 이러한 문자 코드들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에러 검출 및 교정 코드가 나오는데요.
얘는 문자를 전송하는데 쓰는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한 결과 에러가 있다 없다, 있다면 고쳐야지, 이것을 결정하는 코드가 바로 에러 검출 코드인데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뜻만 알아두세요. 얘네는 이 문자 코드하고 다른 거예요. 자, 에러 검출만 할 수 있는 코드 뭡니까? parity. 됐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B라는 곳에 데이터를 보냈어요. 전송했어요. 전송 결과 그 데이터에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 에러가 있네요 없네요, 이걸 판단하는 게 parity 비트란 얘기예요. 맨 마지막 한 비트에 parity 비트를 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러 검출이 되는 코드 parity. 근데 얘는 에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알려만 주지, 에러를 고쳐주고, 이거를, 이 에러가 났으니까 내가 이거를 에러가 안 나게 고쳐야지, 이걸 못해요. 됐죠? 거기 에러예요. 이것만 알려주는 게 parity.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밍 코드는 뭐예요?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체크하고 발생했다면 그 에러를 수정까지 해주는 코드. 이게 뭐라고요? 해밍. 그래서 얘네는 문자 코드는 아니고 에러 검출 코드이다. 따로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가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를 먼저 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컴퓨터네 하고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나요? 있죠. 그럼 있으면은 이게 컴퓨터예요 하고 저한테 알려주죠. 그럼 그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왜 네모나게 생겼죠. 노트북도 네모나게 생겼죠.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기계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 그죠? 기계를 말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여러분이 딱 전원 스위치 눌러서 켰어요. 켜서 뭡니까? 마우스로 이거저거 눌러서 프로그램도 짜고 또 제 동영상 강의도 들어요. 그죠? 또 필요하면 엑셀도 열고 또 한글로 문서 작업도 해요. 이건 뭐냐?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기계 덩어리. 그 기계 덩어리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그 영혼,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예 잘 나와요. 이번 시간에는 예만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예를 배우는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보면은 하드웨어를 보면은 물리적 기계 장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드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자, 제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드웨어의 가장 핵심이 CPU예요. 뭐라고요? CPU.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뇌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뇌예요, 뇌. 그러니까 컴퓨터가 비싸다라는 건 CPU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CPU는 가장 핵심적으로 바로 그 컴퓨터에 대한 모든 지원사항, 즉 연산 작업이라든가 제어 작업이라든가 프로그램 흐름, 동작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해주는 게 CPU예요. 그 다음에 임시 저장까지 이런 기능을 다 해주는 게 CPU예요. 핵심이에요.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들 주변 장치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러면 CPU를 제외한 주변 장치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달려 있어요. 보통 뭐 C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거 그게 하드디스크. 컴퓨터를 켜면 휘잉 소리 나면서 돌아가죠.
하드디스크.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예. 또 여러분이 작업을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뭐 입력하려면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출력하려면요. 예, 출력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프린터기. 또 뭐가 있어요? 예, 나 USB에 저장할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주변 장치예요. 이해됩니까? 우선 이렇게 하드웨어를 크게 열어봤더니 이렇게 구성되더라. 먼저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자,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를 열어보니까 주변 장치와 CPU로 나눠요. 참고로 기억 장치를 제가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시험에 그건 안 나오니까. 자, 우리 시험에는 하드웨어 중에서도 CPU의 얘네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 됐죠? 자, 그렇다면 CPU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연산, 제어, 레지스터. 됐죠? 자, CPU를 열어봤더니 CPU는 연산, 제어,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인데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흐름에 즉 동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윈도우 같은 애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컴퓨터에 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한글이 깔렸네, 엑셀이 깔렸네, 그런 얘기하죠. 파워포인트가 깔렸네. 그렇죠? 그게 응용 소프트웨어. 즉 한마디로 여러분 윈도우가 맛이 가면 어때요? 컴퓨터 키면 안 켜져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즉 이 하드웨어의 동작에도 관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체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컴퓨터에 한글이 안 깔려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구해서 깔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우선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CPU 얘기해 봐야 되죠? 네, CPU는 아까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연산, 제어, 레지스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암기. 자, 얘는 뭐예요?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브레인, 핵심 장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PU, 중앙처리 장치라고 부릅니다. 이 CPU의 구성 요소인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요. CPU가 좋은 거다 또는 CPU가 느리다, 이 성능을 평가할 때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MIPS, 플롭스, 클럭, 메가헤르츠. 여기서 얘네들 뜻도 좀 알아두면 돼요. 특히 클럭은 1초 동안에 CPU에서 얼마나 많이 주파수가 발생하느냐. 됐죠? 예. 그래서 요런 용어들은 전부 다 뭐다? CPU의 성능 평가 단위가 된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MIPS는 1초 동안 처리하는 명령어의 개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플롭스는요. 1초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는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거. 실수를 얘기해요. 뭐 0.0035 더하기 0.00009875는 이런 거 있죠. 예. 그럼 복잡한 계산을 1초 동안 몇 개나 할 수 있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CPU가 좋은 거죠? 예, 플롭스도 높으면 좋아요. 클럭도 높으면 좋고, 메가헤르츠도 CPU가 동작하는 클럭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CPU의 성능 평가 요소.
자, 그 다음 CPU의 구성 요소인 제어 장치부터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는요,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통제하고 지시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얘는 어떠한 그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일단 들여보내요. 그러면 곧바로 그 명령어를 읽어갖고 와서 이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를 해독을 합니다. 번역을 한다고요. 예,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고 뭡니까? 그것을 그 필요한 동작, 얘가 요청한 내용이 뭐다라는 걸 번역하고 번역에 따라 필요한 곳으로 필요해. 연산 작업으로 가서 연산해. 이런 거 있죠. 이런 신호를 전송하는 게 바로 제어 장치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제어라는 건 뭐다? 컴퓨터 시스템 작동을 통제한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와서 읽어서 해독을 한 후에 필요한 신호를 전송해 준다. 됐죠? 자, 그러면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이걸 다 외우시면 저야 감사하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레지스터 두 가지만 일단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헷갈려요. 자, 여러분, 일단 주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어를 하나 읽어 오겠죠. 가져와요. 그러면 이 CPU는 현재 명령어를 하나 갖고 왔죠. 그럼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바로 명령 레지스터예요. 됐죠? 그러니까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뭐라고요? 명령 레지스터, 영어로 IR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CPU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얘가 실행 중인 어떤 명령어죠? 그러면 곧바로 CPU는 다음에 미리 처리할 명령어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것을 미리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얘 처리 끝나면 곧바로 얘 불러서 처리하려고. 됐죠?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 어디쯤에 있는지 이걸 기억하는 거, 그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PC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PC가 뭐라고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또는 주소, 똑같은 말이에요.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 이게 뭐라고요? PC. 됐어요? 요거 두 개는 하늘이 무너져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얘네 두 개는 어디 소속이에요? 제어 장치의 구성. 그쵸? 제어 장치에 속해 있는 애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누구라고요? IR, 명령 레지스터. 그 다음에 CPU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뭡니까? PC. 됐죠? 예. 그 다음에 명령어를 읽어서 해독합니다. 명령 해독기 디코더. 그 다음에 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서 전송하는 장치 인코더. 됐죠? 이런 애들이 다 뭐라고요? 제어 장치의 요소들. 됐어요? 예. 그래서 제어 장치는 명령어를 읽고 해독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명령 전달 체계를 제어하는 역할이더라.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 값이 이 값보다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이거를 우리가 ALU라고 불러요. 줄여서. 자,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요. 졸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자, CPU 구성 요소 뭐뭐 있다 그랬어요. 연산,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 또 제어 장치, 또 레지스터. 자, 그 중에서 제어 장치 지금 설명 끝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 이야기할 거예요. ALU는요, 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받아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장치예요. 얘는 덧셈 뺄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비교도 하고 그게 크네, 작네, 같네, 같지 않네, 편집, 판단, 이것도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 구성요소 산술 논리 연산장치의 레지스터들 종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있는데 누산기가 가장 핵심적인 레지스터가 됩니다.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 중간 결과를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 자, 누산기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산술 논리 연산장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모두 다 어디다? 산술 논리 연산장치에 속해 있는 레지스터들. 됐어요? 예, 꼭. 그러니까 여기 제어장치의 가족들과 산술 논리 연산장치를 구성하는 가족들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레지스터 들어갑니다. 레지스터는 가장 속도가 빠른 메모리예요. 얘는요, CPU 안에 있는 거죠.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플롭의 모임이다. 얘는 CPU 안에서, 중앙처리장치가 CPU죠? 네, 여기 안에서 자료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 기억장치를 말합니다. 자, 레지스터의 종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장소의 주소를 기억하면 MAR, 기억장소의 내용을 기억하면 MBR, CPU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애는 PSW. 됐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뜻하고 말이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억장치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나뉘어져요. 예, 우리가 CPU가 실제로 참조하는 건 주기억장치예요. 예, 주기억장치. 그래서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건 어디예요? 바로 주기억장치예요. 그래서 얘는 롬과 램으로 구분하고 또 얘는 보조기억장치, 즉 하드디스크 같은 애들 있죠. 걔보다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여러분 컴퓨터에 롬, 램 많이 들어보셨죠? 램, 메모리. 이게 바로 주기억이에요. 자, 특징을 말합니다. 롬과 램으로 구분하는데요. 롬은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어요. 그리고 롬은요,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안 날아가요. 진짜로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날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정보겠죠. 바로 그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보,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정보 있죠?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게 바로 롬이에요. 롬에서도 우리가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라고 부르는 곳에 여러분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정보,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롬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못 끌지도 몰라요.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얘가 인식해야 부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입출력 정보와 같이 지워지면 절대로 안 되는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기록할 때 롬을 이용하고, 그 다음 여러분 모니터에 여러분이 뭐 한글로 문서 작업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모니터에 여러분이 입력하는 내용 막 찍히죠? 그게 바로 램이에요. 그러니까 램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 정보를 기억하는 게 램이에요. 근데 누가 이제 여러분이 막 문서 입력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껐어요. 강제로 탁 껐어요. 다시 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정보, 그 화면 그대로 떠요? 아니죠. 부팅부터 새로 되죠? 바로 그거예요. 램은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램은 그냥 지워져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로 기억할 때 램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롬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죠. 마스크롬, 피롬, EPROM, EEPRO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롬은 오로지 내용을 읽을 수만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정보를 저장을 원래는 못했었어요. 예, 기억된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요. 그게 마스크롬이에요. 근데 사용자가 한 번은 이 롬에 들어있는 정보를 내가 아주 급하게 수정해야 된다. 그럴 경우 한 번에 한해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음.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욕심이 생겨요. 아, 나 이거 지우고 내가 이 자리에 다른 내용 기억하고 싶다. 그럼 이 지울 수 있는 놈이 바로 EPROM과 EEPROM인데요. 태양의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는 건 EPROM. 그 다음에 전기적인 충격을 이용해 내용을 지우는 거. 이게 EEPROM이에요. 됐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램은 다시 SRAM과 DRAM으로 나뉘어져요. 이게 옛날 시험엔 되게 출제가 잘 됐었는데 요새는 좀 뜸해요. 그래도 아주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SRAM과 DRAM이 있는데 SRAM은 전원만 공급되면은 기억된 내용이 계속 유지가 돼요. 예. 그런데 비해 DRAM은 우리 배터리 닳듯이 전원이 공급되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억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방전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충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누가? DRAM이. 됐죠? 그래서 SRAM이 가격이 DRAM보다는 좀 비싸요. 얘는 전력 소비가 많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동작 속도가 DRAM에 비해 빨라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기억 내용이 계속 꾸준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의 기억 소자로 SRAM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CPU가 있으면은 자, 알려드리죠.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CPU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빨라요. 얘 빨라요. 그런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CPU가 누구를 참조해요? 주기억 장치를 참조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 주기억 장치가 얘보다 속도가 한참 늦어요. 예. 그래서 CPU가 뭔가 작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가 빨리빨리 얘에 대한 그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빨리빨리 못해요.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CPU가 얘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캐시 메모리를 이 중간에 두게 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하고 CPU 사이에. 얘는 얘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CPU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그래서 CPU가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CPU가 나 A라는 데이터 내놔. 그럼 얘한테만 얘기하면 어때요? 여기 있어요 하고 주면 여기서 10초 기다렸는데 얘는 3초만 기다리면 된다. 그럼 어때요? CPU도 덩달아 빠르게 데이터를 받으니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메모리. 그 메모리 기억 소자로 SRAM을 사용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해 DRAM은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얘는 가격이 일단은 싸요. 전력 소비가 적고 가격이 싸고 대량의 기억 장소를 집적하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다 그러면 DRAM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는 뭐냐면은 주기억 장치는 여러분 속도가 일단은 빠른데 용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해요. 그럼 작업한 내용 컴퓨터 꺼버리면 다 지워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죠? 어디다 저장해요? 하드에? USB에? 그런 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조기억은 주기억 장치에 한정된 기억 용량을 보조하기 위한 메모리.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컴퓨터 전원 꺼져도 그 내용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그 다음 키고 어때요?
내가 저장했던 파일 어딨지? 찾아서 불러오게 하면 뜨죠? 예. 자, 이 보조기억장치에서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나오는데 이런 건 읽어보면 되고요. 특히 자기 디스크는 그 디스크에 자성물질을 입혀서 자기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써요. 바로 얘가 하드 디스크가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예. 얘의 성분을 갖고 있는 게 하드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은 속도는 일단은 임의 접근이고 속도가 빨라요. 하드. 그래서 처음에 하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는 게 하드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컴퓨터 켜서 좀 시간 지나면 하드 디스크 얘 자료 읽을 때 소리 나요. 윙 소리 나요. 그죠? 그리고 또 얘는 충격에 약해요. 하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쓰다가 컴퓨터를 모르고 높은 데서 이렇게 툭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멀쩡했던 컴퓨터가 안 켜져요. 켜지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리점에 가서 맡겼더니 하드가 깨졌대요. 깨졌다는 게 두동강이가 난 게 아니라 더 이상 뭡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이 트랙 섹터, 이것이 이제 배드가 났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디스크 표면을 전자기적으로 변화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비교적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하드 디스크는 소음도 크고, 그 다음 뭡니까? 데이터 그 내용을 저장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불러갖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충격에 약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새롭게 나오는 게 SSD, 저도 SSD예요. 예, Solid State Drive. 참고로 얘는 이런 자기 디스크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얘도 일종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얘는 메모리, 반도체 칩, 그 메모리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불량 섹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윙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소음이라든가 전력 소모 이런 게 적어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컴퓨터 키면 벌써 부팅돼 있어요. 외부 충격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소형화, 이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드디스크 쓰지 말고 SSD 쓰면 되겠네요? 그러고 싶죠. 근데 가격이 아직은 비싸요. 여러분 그 하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그 SSD 이렇게 써있는 거 보면은 가격대가 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싸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드에 비해서 비싸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트렌드, 최신 트렌드, 얘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얘를 좀 암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얘가 출제가 될 거예요. 계속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CD-ROM 이런 거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나와요. 왜? CD-ROM이 없어지고 요새 DVD도 요새는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D-ROM하고 DVD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원형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속도죠, 속도. 용량과 속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CD-ROM이 겨우 600에서 700메가 크기였다면 DVD는 4기가에서 17기가. 기가하고 메가가 뭐 차이가 있어요? 이러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얘는 잊을만 하면 시험에 나오죠. 자, 알아둬야 돼요. 일단은 용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용량이요. 여러분 아까 그 영문자 하나를 표시할 때 8비트가 있다 그랬죠. 그걸 1바이트라고 불렀죠. 바이트. 그럼 1바이트에 한 글자를 표시할 수 있죠. 영문자 하나. 이 바이트가 1024바이트가 되잖아요. 1024바이트.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킬로바이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킬로바이트. 이게 1024바이트란 얘기는 2의 10승을 말해요. 10승이요? 네, 2의 10승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2의 10승. 이렇게 표시해요. 됐죠?
2를 10번 곱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됐죠? 1024.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킬로바이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1024바이트를 우리가 1킬로바이트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1킬로바이트가 또 모여요. 더 많은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얘가 1024킬로바이트가 된다 이겁니다. 킬로바이트 이게 모여서 1024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1메가바이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1메가. 그럼 1메가라는 거는 여러분 1024바이트가 2의 10승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10승이니까 2의 20승이 1메가가 되는 거예요. 2의 20승. 그럼 한마디로 1024죠. 2의 10승이 여기다 뭐예요? 또 1024. 이렇게 곱한 것과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메가가 또 1024개가 모여요. 1024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가 막히게 많다. 1기가바이트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1기가바이트는 여기까지 2의 20승이었는데 이거보다 2의 10승, 이거의 2의 10승이죠. 그래서 2의 30승이 되는 거예요. 기가가. 그럼 2의 30승이면 뭐예요? 1024, 1024, 1024. 이렇게 곱한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 또 기가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요. 1024기가바이트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024 기가바이트 이거를 1테라바이트라고 불러요. 테라바이트요? 예. 1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2의 40승 바이트가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1테라바이트가 또 1024개가 모여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페타바이트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요. 현재 여러분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루에 몇 테라바이트가 나온다고 하죠? 예, 데이터 용량이. 예, 많은 거 아니에요. 됐죠?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1024 페타바이트가 또 모이면은 뭐가 돼요? 1에타바이트가 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메모리의 속도도 또 알아봐야 되죠. 자, 메모리의 속도. 속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자, 우선 밀리세크가 있어요. 밀리세크.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빠른 게 마이크로세크. 마이크로세크보다 더 빠른 게 나노세크. 나노세크보다 더 빠른 게 뭐냐? 피코세크. 피코보다 더 빠른 게 뭐냐? 펜토세크. 펜토.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아토세크. 됩니까?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게 속도.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하고 기가하고 누가 더 비교 불가. DVD가 크다니까요. 그리고 고해상도 비디오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메모리에 보면은 다 한 번씩 시험에 화려하게 나왔던 애들이에요. 또 나오고 있어요. 캐시 메모리, 제가 뭐라 그랬어요?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주요 메모리, 이 캐시 메모리의 주 성분은 뭐다? SRAM. 됐죠?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는 얘는 한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전까지는 출제가 진짜 잘 됐었어요. 플래시 메모리.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플래시 메모리. 얘는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쓰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얘의 기억 소재가 뭐냐면 EEP롬. 아까 EEP롬 봤었죠? 롬의 종류 중에 전기적 충격을 가해서 내용을 지우는 거 EEP롬. 얘를 이용해서 메모리 만든 게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사진 찍고 그거 카메라 이렇게 꺼 놓으면은
다시 키면 사진 날아가요? 안 날아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 알아둬야 됩니다. 가상 메모리는요, 실제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여러분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작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보조기억 장치보다. 가격은 비싼데 용량은 작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CPU가 처리할 데이터, 또 그런 내용은 주기억 장치를 참조한다고 했는데 주기억 장치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가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메모리죠.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일정한 용량을 마치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인 양 사용하는 거, 이게 가상 메모리예요.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상 메모리 뭐라고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더 큰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겠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속도 때문인가요? 아니요. 메모리 용량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따라서 기억 공간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캐시 메모리는 속도 향상이 목적이죠? 가상 메모리는 기억 공간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들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연관 메모리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주소를 이용해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내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 뭐라고요? 연관 메모리. 속도 빨라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까 요거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에타바이트 보이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장치를 보면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죠. 얘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요. 그 다음에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완화, 캐시 메모리가 그 사이에 존재해요. 됐죠? 그 다음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얘네가 속도가 제일 느리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메인보드는 그 CPU,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컴퓨터 본체를 분해해서 보면 그 안에 CPU 칩이 꽂히고 그래픽 카드 꽂히고 메모리가 꽂히는 요 판이 바로 메인보드예요. 자, 여기에서 확장 슬롯은 카드형의 주변 장치를 장착하는 곳 나왔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롬 바이오스라는 말을 특히 기억하셔야 돼요. 롬 바이오스. 자, 바이오스 프로그램,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어디에 저장된다? 롬에.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켰을 때 컴퓨터 제어와 기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부팅 방법과 운영의 기본 정보가 등록되는 곳이 바로 롬 바이오스예요. 얘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부를 말해요. 예.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는 뭐예요? 스피커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거 USB 연결하는 포트. 아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들, 내용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예. 자, 그리고 PC 업그레이드가 나왔죠. 여러분, 업그레이드라는 건 뭐예요? 더 지금보다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높여서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자. 이게 업그레이드인데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로 나뉘어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내가 오피스 2013이었는데 2016으로 버전업 시켰다.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예요.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재설치하는 거. 그런데 비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부품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하드웨어 장치를 신기종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램이 여기 4기가짜리 램이었는데 이거를 16기가로 바꿨다.
그럼 램이 뭐예요? 주기억 장치 메모리 말하죠. 이 메모리가 4기가였는데 16기가가 되면 어때요?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램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CPU를 더 좋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주파수 속도가 더 빠른 애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또 하드디스크 용량을 더 늘렸다든가 그 다음에 CD롬을 업그레이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시스템 사양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지원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램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린다면, 얘는 램의 형태라든가 속도, 핀의 개수가 다르면 안 돼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해당 여러분이 새로 바꾸려는 그 메모리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속도는 나노의 수치가 적을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업그레이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바로 며칠 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1번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바이트는 8비트 맞아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 한글자, 한글 및 한자는 2바이트 맞지요?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 아니죠. 여러분 CPU에서 기본적으로 읽어드릴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는 워드예요. 바이트가 아니라. 따라서 3번이에요. 1바이트로는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맞지요? 자, 2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 뭐예요? EBCDIC 있었던가요? 네, 유니코드, 아스키 다 있었죠. 그런데 제가 페리티는 에러 검출용 코드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주워먹는 문제예요. 3번. 얘가 요새 대세예요. 알아둬야 돼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 뭐예요? 그러죠. Solid State Disk 뭡니까? SSD 3번. 4번.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 메인 메모리가 뭐예요? 주기억 장치. 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일부를 마치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부족해요, 용량이. 그래서 하드디스크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하자. 뭡니까? 가상 메모리. 알아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1기가에 해당하는 거. 1기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죠. 킬로바이트는 2의 10승이고 2의 10승은 1024.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가 또 모이면 1메가가 된다 그랬죠. 1메가는 2의 20승이라 그랬죠. 20승은 1024 곱하기 1024. 그 다음에 메가가 1024개 모이면 기가 막히게 많다. 기가가 되죠. 기가는 2의 30승. 따라서 1024를 또 곱하면 이게 답이죠. 답 몇 번입니까? 3번. 6번.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 분류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디지털은 논리회로 기억하죠? 벌써 2번은 답이 아니네.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연산 작업한다 그랬죠 제가? 그 다음 프로그램 필요하죠? 기억 기능 있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에 증폭회로가 아니라 논리회로. 7번. 다음 중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또 나왔네요. Solid State Drive SSD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 읽기나 쓰기가 가능하다. 속도 빨라요. 물리적 외부 충격에 약해요? 충격 안 받는다 그랬어요.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읽어도 되죠. 반도체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8번 다음 중 PC의 바이오스, 롬 바이오스 기억하세요. 기본 입출력 정보, 그죠? 이런 메모리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롬에 저장하죠. 자, 옳지 않은 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명령을 모아놓은 프로그램. 맞아요.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 즉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자, 이거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모두 초기화시켜줘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에러가 없어야 다음 단계로 부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번을 읽고 절망에 빠졌는데 3번에 램에 저장된다는 말을 보고 어때요? 모든 게 하늘이 반짝반짝하죠. 왜요? 답이구나. 롬 바이오스라고 외웠는데 램이네. 그죠? 자,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답 3번. 바이오스는 어디? 롬에 저장된다. 9번 다음 중 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 제가 제어 장치 2가지 레지스터 신경 쓰라 그랬죠.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면 IR 명령 레지스터,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답 몇 번? 1번. 누산기는 산술 연산 장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연산 결과 기억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컴퓨터 문자 표현 코드인 아스키 코드 특징으로 옳은 거. 여러분, 아스키는 몇 비트? 7비트.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거예요. BCD 코드를 확장한 건 EBCDIC 코드. 그죠? EBCDIC. 그 다음에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사용하여 256가지 문자를 표현한다. 이게 틀린 것 같죠? 제가 7비트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아스키 코드는요, 원래 7비트인데 이걸 확장을 하면 8비트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56가지 문자를 표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스키 코드 7비트, 8비트 이렇게 있어요. 됐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2지나 10진 코드 이건 뭐예요? BCD. 그죠?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는 뭐예요, 여러분?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2비트의 에러 검출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해밍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해밍.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하셔야 돼요.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거. 여러분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밀리,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 피코. 뭐예요? 속도 빠른 거. 피코. 4번. 외우면 답 나와요. 12번. 다음 중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명령 레지스터 IR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갖고 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하다. 제가 그랬죠.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중에 제일 빨라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 번지 똑같은 말이에요. 갖고 있다. 맞죠? 운영체제의 시스템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한다. 이건 아니죠.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드 용량이 크면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CPU의 클럭 속도는 어때요? CPU 초당 클럭의 속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DVD의 배속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이게 빨리빨리 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빠르게 데이터를 재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램은 어때요? 나노의 숫자가 나노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 문제는 13번 문제는
최근에도 출제가 됐지만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중앙처리장치가 뭐죠? CPU. CPU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떤 거예요? ALU 산술 논리 연산장치 들어가죠. CU 이게 제어장치. 레지스터 들어가죠. 이거 3개밖에 없잖아요. Solid State Drive SSD는 바로 보조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에서 하드디스크를 개체할 만한 메모리.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런 내용들이